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극히 나빠졌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부터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거든요. 이거 공개되고 나서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이 회의록에서 연준 정책위원들이 미국 고용시장 타이트한 회복을 근거로 시장 예상보다 신속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최소 3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첫 금리 인상 후 자산 매각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에 동의, 이르면 금년 여름에 시행한다고 한 거죠. 여기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실제 월가에서는요, 이번 12월 FOMC 의사록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금융회사 찰스 슈인의 캐시 존스는요, 이번 의사록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특성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오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한 번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오판이 있었고 왜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유난히 위험한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자, 쇼킹 부동산이 2020년부터 경고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저금리나 양적 완화 등을 진행할 때는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당국이 돈을 계속 풀어 제끼는 거는 당연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물가가 일어나서 이제 자원의 재분배가 안 되거나 저성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고용시장이 침체됐을 때 통화당국은요, 문제가 되는 지표의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화정책 카드를 활용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금리 등의 부작용이 나오더라도 목표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중앙은행은요, 위기 이후에 원하는 목표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7월 15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상승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지금은 통화 정책을 건들 때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왜? 섣부른 긴축 언급은 회복되는 경기에 찬물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원하는 목표가 도달하지 않아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비주기적인 사람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줄 것이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은요, 원하는 지표가 나오면 그것의 지속성을 체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나왔다고 바로 통화정책 바꾸진 않고 좀 지속성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1분기 3개월 정도 지켜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월 고용지표부터 눈에 띄는 회복세가 나와요. 먼저 실업률부터 5% 미만이 4.8%로 회복이 되고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9월 달부터 30만 건 이하로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개월 정도 이어지면서 11월 지표를 끝으로 획기적인 고용 개선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부터 제롬 파월 의장이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임을 해서가 아니라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작용을 잡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장의 실수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양적 완화도 하던 거 줄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로금리도 정상금리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참고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도 하고 제로금리도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언제 금리 올렸나 봤더니 2008년 12월에 제로금리 맞춰놓고 2015년 12월에 올렸네. 첫 인상이 무려 7년이나 걸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인상은 그로부터 1년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 당시 연준 의장이 제닛 옐런 의장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1년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 종료는 2014년 9월, 양적 긴축 시작은 2017년 하반기, 거의 10년 가까이 끌다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아주 천천히 이제 긴축을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왜 이걸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2015년부터 진행된 출구 전략은요, 물가 불안 없이 진행된 긴축이라는 거죠. 자, 이 물가 불안이 나타난다면요, 중앙은행의 역할을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금리 정책이나 양적 완화 모두 다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 불안을 가속시키는 요소거든요. 그러면은 물가 불안이 심하다면 중앙은행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서둘러서 회수해야 되거든요. 서둘러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 상황 보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른 출구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요, 첫 금리 인상 시점이 제로금리 이후에 7년이 소요가 됐고요. 양적 긴축 시점이 무려 8년하고 9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종식은요, 금리 인상 시점이 2년이었고요. 양적 긴축 시점이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다? 물가 불안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 예상할 수 있는 스텝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진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굉장히 빨라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는 1년에 한 3차례 정도 올리겠구나, 많아야 4차례 정도 올리겠구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물가 불안에 따른 긴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물가 불안에 대한 긴축은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됐던 금리 인상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 시기는 기준금리가 1%에서 5.25%까지 올라가고 회의 때마다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3월달 이후에는요, FOMC 회의 때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8월달과 11월달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리 인상 언제죠? 이번 달 14일이죠. 유력한 확률로 14일날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달에 금리 인상 올리고 1월 달에 금리 인상했으면요, 2개월 만에 연속된 금리 인상이고 회의 때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있을 때마다 올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릴까요? 간단하죠. 물가가 심각하니까. 자, 미국 상황 훨씬 심각하죠. 미국 CPI가 6.8%예요. 게다가 미국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요, 임금 상승폭이 너무 가파라요. 자, 이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겠구나, 수요층 물가 압력이 더욱더 확대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행정부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느긋하게 연준에서 3개월마다 인상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케이스 2000년 이후에 2번 정도가 있었어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2010년부터 2011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각각 5번 올렸어요. 자, 2005년에 기준금리를 올렸던 이유는요, 대한민국 이 시기에 물가가 불안했던 것도 아니고 경제가 과열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어요. 2010년과 2011년에 왜 올렸냐? 미국에서 금리 올리지도 않았는데 물가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을 올렸다는 부분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금리 상단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출금리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대출을 끼고 주택시장에 투자를 했다는 부분이죠. 이럴 때 굉장히 큰 위험이 다가온다고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자산 축소 부분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연준의 자산이 8.7조 달러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안 오죠. 자, 그런데 보유자산 축소 부분은요, 양적 완화랑 또 달라요. 양적 완화는 매월 사들이는 국채 및 MBS 양을 줄여나가는 부분이지, 보유자산 축소 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존재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1.7%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이 계속 쏟아질 건데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는데 이 발행량을 연준인도 같이 갖다 팔 수도 있겠네. 물론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까운 시일에 제롬 파월 의장은 아마 금리 인상은 앞당기겠지만 보유자산 축소 부분은 좀 남은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덜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금일 국내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4원까지 치솟았어요. 국고채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치솟았습니다. 5년물 국고채는요, 14bp 올랐어요.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 폭격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만 올라가냐? 아니죠. 회사채하고 금융채 금리도 동반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치솟은 거는 물가 불안 확대 요인이고, 이 물가 불안 확대 요인은 더욱더 금리 인상을 가속시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금융채 금리 상승 부분은요, 대출 금리 상승 부분이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 감소를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켜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루 만에 미국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는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 어떻게 해야 되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을 제외하고는요, 아파트 매수를 가급적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한다고 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파트 내가 분양받았을 때 입주 시점에는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분양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와보시면요, 이런 상황에서 청약할 곳을 저희가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가족들의 내 집 마련 지금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 지식이 인생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이런 변화가요, 오히려 자금 있고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아파트 가격 어떤 흐름으로 갈지 전망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부터 지역 규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부동산 공급 앞으로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지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제도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만 갖고 계시면 지금 대변하시기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